오는 16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 기소 즉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정치인만 제외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거듭 사죄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 사면 내용과 이딴 실책 논란을 짚어보고 지도체제 개편과 전당대회 경선으로 분주한 여야 정치권 움직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인선을 마치고 오는 16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여러 후보군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언론 보도처럼 비대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주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을 원내외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일을 넘기고 16일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방에 체류 중이라며 사실상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원 제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당원 개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개 토론회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80조 안에서 얼마든지 야당 내전 정치 탄압과 그 부정부패를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재량권도 이거를 없애서 논란 만들고 없애서 민주당이 더 국민의힘보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못한 당으로 만드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과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당원 개정을 하게 되면 1심 판결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 1심 유죄 선고 시 당직 정지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모레 열리는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개표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사면 대상 배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유력 사면 대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주고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폭 사면 국민 화합에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에 정치인들도 포함시켰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 여야는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훈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긴급 당정회의부터 열었습니다. 수해 지역을 조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지원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어제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된 서울 동작구를 찾아 하루 종일 수해 봉사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해를 막지 못하는 그 피해가 엄청나고 이렇게 책임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장 점검 첫 행선지로 서울 강남 구룡마을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조속히 선포해서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수해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좀 실질적이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신축 불허를 포함한 반지하 주거권 보장 5대 대책을 제시하는 등 여야 모두 수해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45년 만에 유례 없는 쌀값 폭락에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생애 말기 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쌀값 안정화 대책 토론회. 지난 2일 기준 쌀값이 전년 대비 20.7% 하락한 데 이어 9월 쌀 수확철 이후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이어진 건데 홍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수요를 확대하고 자급률이 낮은 보리와 콩, 옥수수, 밀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곡물이라는 이 식량이라는 개념을 오곡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오곡을 골고루 생산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 식량은 국가의 무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식량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발제에 나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쌀 분질 및 생산과 콩, 밀 등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콩을 심어도
공익지불제가 벼하고 동등한 수준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넌 타작물로 콩을 심었을 때 지급하던 이런 보조금이 직불로 포함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콩과 밀을 심었을 때 직불제를 더 주는 방법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생애 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에서는 초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종기 돌봄 대상자가 늘고 있지만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 의원은 안락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릴 만큼 요양병원에 방치되는 존엄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종 말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강정훈 윤리이사는 국가 지원을 통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와 돌보미 지원 활성화와 전 국민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가정호스피스 제도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부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의료의 불균등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선 돌봐줄 가족이 회사 등에 소속된 경우 유급 휴가를 적극 활용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거듭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해 산불 이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사드 산불을 중국에 약속했다면 이는 군사주권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드 산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란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카카오와 웹툰 창작자, 정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파트너 포털이라는 정산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웹툰 상생 협의체를 통해 웹툰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추진한 데 대해서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고 있다며 시행령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조사 지지율부터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박순애 장관 사퇴 그리고 수도권의 폭우까지 이번 한 주에 정말 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많은 일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결코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그런 이제 악재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처럼 그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가 이제 안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락세입니다. 하락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월요일 발표됐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5%. 네.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1%. 네, 오늘이 12일이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 전에 그 여론조사 이제 그 상황을 반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 70% 선을 돌파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부정평가가 70% 이상 나오는 건 대체로 임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임기 한 100여일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70%를 돌파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사랑과 관련된 인사, 또 만 5세 취향 연령, 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오른쪽을 보면은 네, MBS. 2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네. 직전 조사가 2주 전 조사입니다. 아, 격주로 조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8월 8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실시했는데요. 네. 네. 이 격주 조사하고 격주 조사니까 직전 2주 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가 6%포인트, 네. 그러니까 20%대로 내려왔고요. 부정평가가 65%로 11%포인트 2주 만에 네. 더 올라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종합을 해보면 긍정은 대체적으로 25% 내외 정도 나오고 있고 네. 부정평가가 70% 내외. 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정도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20%대의 그 최저치 그런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혹시 10%대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10%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지는 여론조사 않습니다. 결과에서 예, 또 나온 상황이죠. 발표된 네. 조사 중에는 좀 하락세가 둔화된 네.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둔화된 결과가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하락할 때 너무 하락하면 네. 또 지지층들이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결집하는 현상도 또 동반되거든요. 네. 그런 현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10%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 만 5세 취향 연령 관련된 이 파동 네. 또 파장 네. 이 부분을 차단했던 것이 그래도 지지율을 더 내려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던 또 조치였던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고 좀처럼 이제 반등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여당 상황도 이제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출범을 시켰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지 인용해야 하는지 이걸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여론은 이준석 대표를 향한 동정 여론, 네. 연민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이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냐 인용되느냐. 네. 그러니까 인용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좋은 것이거든요. 네. 비대위 체제 잘못됐다. 비대위 체제 멈춰라. 네. 이런 이제 판결이기 때문에 인용돼야 된다가 거의 절반 가까운 46.4%로 나타났고요. 네.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된다. 네. 차단돼야 된다. 라는 의견이 34.4%로 그러니까 저거 질문은 나타났습니다. 가능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네. 실제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네. 국민 여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네, 것이거든요. 인용에 대한 그렇죠. 여론이 이제 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법적인 것은 국민 여론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은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우호적인 여론에는 물론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또 대통령을 또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절반 가깝다는 것은 중도층에서도 이준석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법적인 판단이 다음 주든 다다음 주 나오더라도 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파장은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해결 안 된다.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과도 좀 상관관계가 이제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누가 제일 이제 적합하냐 이런 그 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뜻밖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밖으로 앞서는 그런 1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이고 당 안팎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최근에 지방자치 선거 이후에 네.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이 1위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 요청한 이 비대위 체제 효력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돼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대통령의 반작용. 대폭락한 네. 지지율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따봉 문자가 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정치적 생명이 꺼져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력까지 부활된 건 뭐냐? 이건 다분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건 여론조사에서 뺐기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저렇게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론조사에 왜 넣었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적합도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결과를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1위였었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이준석 대표와 거의 비슷한 판단과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일까 네. 판단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 윤심이 김은혜 전 의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경기지사 본선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동정 여론, 연민 여론,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여론을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를 유승민 전 의원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대구 경북에서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 그동안 이야기는 뭐냐면 네. 그렇죠. 박근혜 전 정부에서 배신의 정치로 찍혀있던 유승민 그렇습니다. 의원이. 네.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했다가 맞붙었다가 또 충돌을 했었고 그리고 탄핵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꼬리표가 달렸던 유승민 전 의원인데 네. TK 지역에서 이런 여론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뭔가? 이건 동정 여론이에요. 네. 이른바 언더독. 우리 대구 경북에 자산이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충돌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지향하는 그 정치의 방향은 또 옳았던 것 아닌가. 네. 바람직하고 또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또 정치 방향 아니었던가. 이런 판단이 언더독 이펙트, 연민, 동정의 여론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죠. 예, 지지율에 대한 지지율이 뭐 높았다 그러면은 반감과 반작용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화력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뿜뿜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예. 대통령 지지율과 서로 이제 관계가 있게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신한국께서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건 실제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당대표 도전을 한다면은 얼마나 가능성이 그건 높지 않을까요? 그건 실제 이렇게 드러난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왜 말씀이고요. 그러냐면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본 것과 네. 이게 당대표가 되는 것은 당원의 여론이 중요해요. 당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택할래, 유승민 전 의원을 택할래, 이준석 대표를 택할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대표로 돌아오거나 당대표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또 이제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또 살펴볼 텐데 본 경선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미 그 이재명 후보로 이제 굳히기로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근데 특이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 부울경 지역의 조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양상이 또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거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대명이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결집도는 더 높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서울과 이 PK 지역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 다시 도전한다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보면 박용진 후보하고 당대표 후보와 3.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PK 지역도 이재명 의원도 TK 영남이고 PK 지역은 영남 내에서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박용진 후보와 5.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요 조사는 민주당 그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죠? 전체 응답자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PK 지역의 지역 영향력만 놓고 보면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후보와 큰 차이가 안 난다. 그 이야기는 지역 경쟁력과 영향력에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또 이재명 의원 당대표 후보의 또 팬덤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따져 놓고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 경쟁력을 봤을 때 이재명 의원 당대표 후보의 이 파괴력은 제한적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박용진 후보에게는 많이 좀 갔을 것이다 또 예측을 하시는 거죠? 역선택이죠. 역선택인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세 가지 리스크입니다. 사법적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발언과 태도에 따른 이 스타일리스트는 있다라고 하는 것,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과 부울경 지역에 나온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와 또 그 민주당에게는 또 이제 숙제로 남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뉴스의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침수 퇴근대 화재 먹방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였던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폭우 피해 대응과 발언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현 정부 논란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까지 소환해서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노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게 자괴감, 좀 대한민국 정부가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퇴근을 하시면서 보니까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 이러고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두둔을 하는데 아니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고. 가장 정부를 필요로 할 때 대통령과 시민사회 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그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사실 그때 2000인가요? 화재 사건 때 먹방을 찍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에서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디서나 다 뭐 지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늘 민주당은 내로남불인데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또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도로 침수를 보면서도 퇴근했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비판에 이재명 의원은 과거 화재 사건 때 먹방을 찍지 않았냐라고 맞대응에 나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마칼럼니스 황교익 씨와 경남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 건데요. 전 의원은 가장 필요한 재난 순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 전 최고위원은 비판하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로남불이란 논리로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권 여당이 남 탓, 과거 탓하며 할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 민주당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면서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한지를 따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현장에선 거대명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이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경선이 진행될수록 이재명 후보의 일강 독주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어대명을 넘어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확대명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엔 여기에 이재명 대세론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용어가 더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어대명은 너무 확대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거대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이에요. 현장 분위기는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어대명과 확대명에 이어서 이젠 거대명.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경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실시된 1, 2차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74.25%를 기록하면서 압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을 보자면 거대명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른 계파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속속 친이재명계로 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한때 친문이었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친명계를 자처하고 있고요.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용교 의원과 장경태 의원 역시도 각각 정세균계와 소장파로 불렸지만 지금은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던 전해숙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아예 개딸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딸의 원조. 이거 어떤 뜻인가요, 전혜숙 의원님? 개딸이라는 표현은 계획의 딸이라는 거죠. 제 인생을 관통하는 것도 계획과 혁신입니다. 제가 바로 개딸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친명을 자처하고 나선 당내 분위기에 이재명 대세론에 맞설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97그룹 단일화마저 동력을 잃고 무산되는 기류입니다. 내일 있을 부울경 지역 경선과 모레 충청권 경선도 거대명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확정 발표된 광복절 특사 관련 소식부터 우리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서 총 1,693명의 특별 사면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평가가 이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인 반응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평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문 대변인부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특사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 어떤 이런 잘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실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국민 여론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지금 지지율 하락의 어떤 대응으로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행보를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사면 자체가 만약에 생계형 범죄를 사면한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지가 높겠지만 경제인을 사면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긍정 여론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워낙 유명인이고 여기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풀려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사면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네, 여론을 많이 네. 의식했다는 얘기죠? 네네. 네. 첫 특별 사면에 취임 100일도 앞두고 있어서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좋아야 할 텐데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그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의 자택 보고에 그 폰트럴 타워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참모들도 잇따라서 부적절한 발언과 또 실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적재적소 메시지 관리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자인 국민을 두고 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못 이루더라도 그걸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저에서 저는 만약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전화로라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해 못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걸 지적하니까 전화로 하나 집무실에서 하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업무를 다 전화로 하지 굳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시각적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훨씬 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게다가 집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 지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과 사적 공간이 같다 이렇게 말한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해명을 보면서 국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 상황 국민들의 그 처절한 상황, 예를 들면 13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어요. 네. 6,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별것 아니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한 총리의 대통령 그 자택이 지하 벙커 수준이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 수준이기 때문에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이 공식 집무실이 되면 되죠. 근데 공식 집무실로는 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분들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국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대통령실에서 좀 더 정제해서 내보낼 수 있게끔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께 저희도 사과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그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이제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질책 사유가 이번 논란 때문이 아니고 지난달에 있었던 보안 문서 유출 논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추가 개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보완과 또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 문 대변인님 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까 위에와 같이 지금 어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채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참모나 이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마 그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게 대통령께는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인적 쇄신 이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쇄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한번 신뢰하신 분을 끝까지 쓰는 인사 스타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아직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좀 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그것을 바꾸게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관련해서 벌써 장관급 인사가 5명이 낙마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시국인데 없고 교육부 장관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인사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명한 내각의 후보가 그 사퇴하게 되면 그걸 인사를 했던 인사수석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스타일상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니까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그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영입 발표 하루 만에 일배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시끌시끌해졌는데요. 과거 그 게시판 글을 박민영 대변인이 동생이 작성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걸 우선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보강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덧붙이고만 있어요. 그게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일까 싶고, 두 번째는 박민영 대변인께서 과거에 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청년 비서관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당에서 최고위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1급 비서관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적절하냐라고 엄청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박민영 대변인도 사실은 당직을 조금 하다가 5급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요. 어떻게 설명될까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근데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은 과거에 그 본인이 자기 계정으로 했던 공식 발언은 거의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장인데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증하는 팀에서도 이걸 전혀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게 되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또 인사불실 논란이 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그 나눔국대다 네. 출신으로서 같이 대변인이 되기도 했죠. 인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동기인 친구인데 저도 이제 나눔국대다를 하면서 처음 만난 친구라 뭐 이렇게 깊이 알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떤 인간관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저도 자신이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해당 발언, 이제 논란이 된 발언들이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박민영 대변인이 해명을 하기로는 네. 자기 동생과 이제 아이디를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이게 뭐 넷플릭스 아이디도 아니고 공유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발언이 일반 국민들을 과연 설득하고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만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발언이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인터넷 인명 커뮤니티에 쓰여진 댓글이에요. 네. 이런 걸 사실 어떤 인사 검증에서 찾아내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비행으로 봐야지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야 상황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개인과 그리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1,500여 명도 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 운명이 이제 법원 판단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비대위원 구성에 지금 속도를 이제 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늦어도 이제 인선을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청년 비대위원 인선은 상대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성격과 이제 그 기간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 비대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니 먼저 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아무래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하신 청년 비대위원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네. 당내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비대위 성격상 어떤 자신이 맞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거절되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자체가 어떤 당원들에게 신뢰를 조금 시작부터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이 비대위가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당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라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좀 표현으로는 그렇지만 좀 엉망인 상태이고 사실 내각도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좀 정상 상태로 가야 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인선한 것까지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행보에서 비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봉사활동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실을 잘 보좌하고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이 제 머리 깎듯이 스스로 좀 개선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했을 때 여당 지도부가 좀 그것을 잘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것을 잘 해내기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를 구성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또 악재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네. 또 나왔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주호영 그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이 잘 작동하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결정되고 그것으로 행한다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대통령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윤심이 어디 있는지 찾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줄서기에 바빠 보이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을 향하는 정당이다라고 바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러려고 하면 윤심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윤심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지지율 20%로 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것을 이끌어야 되는 게 과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그 김성원 의원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발언, 네, 어떻게 우선 보셨어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저희 당 의원님께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위 회부가 되셨는데 저는 이제 윤리의 순기능이 이제 원래 회부가 됐습니까? 이제 회부가 된다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게 윤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적절치 못한 발언이 어떤 민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끼친 것은 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윤리위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징계 절차를 내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윤리의 결정들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 확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윤리의 회부가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선 그 정치톡 코너에서 이런 신조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 이재명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까지 그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혜경 씨 소환 임박 등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친명 일색의 당 지도부로 꾸려지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분리해서 보면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거나 거기에 관여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줄서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 이재명계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가려웠던 곳을 대신 말해주는 정당이 있어야 그래도 네.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거기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을 또 표할 맛도 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 전당대회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권리당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투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권지영 의원은 이재명계는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대선 갈 생각은 없습니까? 캠프에서 이재명 의원과 아주 오랫동안 네, 경선부터 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친명 반명 구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당대회를 뛰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재명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손을 그을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제 네, 또 어쨌든 앞으로 전당대회 끝날 네. 때까지는 저는 친명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전 경선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어대명 소리, 뭐 거대명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변혁을 결국에는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내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 부부는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아내의 일이니까 이것은 뭐 이재명 후보 개인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당대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는 유리되어 있는 당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광복절 특별 사면 비대위 전환과 전당대회 경선으로 분주한 여야 정치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이자 광복절 연휴 첫날인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폭우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건강을 지키는 주말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광복절 다음 날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